제가 진짜 귀한 인력인 우리 또 스타 도슨팀 모셔놓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 우철이 형님의 도슨트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진들을 직접 그림들을 골라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형님께서 이 명작들에는 그림은 저희가 알지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같이 보실까요? 이제 첫 그림부터 가장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를 가져왔어요. 이거 뭐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렇죠. 직접 본 적 있어? 있습니다. 모나리자? 네. 어땠어? 일단은 제가 직접 본 저의 감상평을 얘기하자면 저도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왼쪽에서 보는 것과 오른쪽에서 보는 게 표정이 다르고 미소 뭐가 다르대요. 그치.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많은 분들을 비집고 왼쪽에서 봤다가 오른쪽에서 봤다가 이러다가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딱 얘기하는 게 미소가 어떤 방향에서 봐도 이렇게 자기를 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어떤 방향에 보면 따로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또 눈썹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모나리자가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좀 알면 좋아. 이게 리자 부인이란 뜻이야. 네. 리자 부인. 그러니까 다빈치한테 누군가가 자기 부인을 그려달라고 의뢰를 한 거지. 오늘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빈치 하면 모나리자 하면은 뭐 눈썹이 있네 없네 얘기도 하고 미소 얘기도 하고 다빈치가 특유의 그 기법이 있어.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스푸마토가 연기처럼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 보통 그림은 윤곽선이 있잖아. 인물 그릴 때. 근데 다빈치 그림에는 윤곽선이 없어. 이게 선이 뿌옇하게 처리돼 있어. 그래서 그 은은한 미소라는 얘기도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모나리자가 언제 유명해졌을까를 오늘 들려줄 거야. 모나리자는 사실은 1911년 전만 하더라도 1900년대 그러니까 극초지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루브르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어. 오히려 걸려있는 거 보면은 다른 그림이랑 똑같이 걸려있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누가 훔쳐간 거야. 역시 이름이 빈센초 페루자라는 범인이 있었어. 근데 이 도난 얘기가 되게 신기하거든. 원래 프랑스 파리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림이었어. 근데 어느 날 한 화가가 모나리자 그림을 좋아한 거야. 그래서 그래 모나리자 보러 가야겠다 했는데 그 모나리자 걸려있던 구역에 비어있는 거야. 거기 관리자한테 물어봤대. 이거 어디 갔냐 했더니 관리자도 뭐라고 했냐면 뭐 누가 떼갔겠지 이러는 거야. 뭐 검사하러 갔겠지 하는 거야. 검사하러 확인을 해봤더니 그림이 없어진 거야. 범인이 어떻게 훔쳐갔냐면 그냥 루브르 이렇게 문 닫을 때 숨어 있다가 어디 문 닫고 다시 오픈하고 나서 그냥 가가지고 떼서 천으로 덮고 그냥 들고 나왔어. 근데 아무도 안 잡은 거야. 근데 심지어 거기 경비가 봤대. 봤는데 안 잡았어. 근데 왜 안 잡았냐 알고 보니까 그 빈센초 페루자 범인이 옛날에 루브르 액자 관리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들고 훔쳐갔는데 의외로 되게 오래 못 잡은 거야 범인을. 이게 2년 동안 모나리자 못 찾은 거야. 그 2년 사이에 파리 신문 기사부터 막 퍼지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에 모나리자 실종됐다는 게 다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름이 알려진 거야.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지. 근데 범인이 잡혔어 2년 뒤에. 어떻게 잡혔냐면 몰래 암거래 하려다가 뒷거래 하려다가 그 거래하기로 했던 그 그 화상이 진짜 모나리자인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지. 그 거래 현장에 잡힌 거야. 근데 범인이 잡혔어. 근데 법정에 쓴 거야. 근데 이 범인이 거장의 작품 훔쳐갔잖아. 법정에서 어땠을 것 같아? 약간 당당했을까 아니면 좀 위축됐을까? 그냥 이 내용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당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엄청 당당하게 기도 안 죽고 그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나 훔치지 않았다.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왜 이게 프랑스 루브르에 있냐. 그 빈센초 페루자가 이탈리아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이걸 돌려놓으려고 한 거다.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영웅이었대. 속 시원했던 거야. 나중에 보면은 처벌도 거의 안 받았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와. 물론 루브르에 이렇게 막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가져온 것도 많지만 루브르 박물관에는 그럼 모나리자는 왜 프랑스에 있냐 이거야. 이 범인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 물론 범인의 말도 들어보면은 맞는 것 같잖아. 왜 이탈리아 건데 너네 훔쳐온 거 아니냐. 근데 다빈치가 말년에 프랑스에 초대를 받아서 프랑스로 건너간 거야. 근데 건너가면서 이 모나리자 들고 갔어. 그러면서 사망할 때 이제 거기에 준 거지. 직접 주신 거구나. 준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정당하게 프랑스가 가져온 건데 그 범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공백기 동안 전 세계에 알려졌지. 사실 궁금한 거야. 그래서 되찾고 와서 루브르에 걸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옆에 그림을 못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따로 벽에 걸어주고 그쵸. 옆에 그림 방해되니까. 네. 그리고 또 누가 또 테러했어. 테러 많이 하거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물감 뿌리기도 하거든. 아 그래요? 막 단체들이 있어. 테러 단체 하는 네네네네. 사람들. 그래서 방탄유리 씌워주고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의 모나리자가 된 거야. 명화가 있잖아. 네. 명화라 부르는 게 있고 거장들이 있잖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명화가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테크닉이 아니야. 스토리야. 모든 건 스토리야. 작가 스토리도 있지만 네. 그림에 얽힌 스토리도 있어야 돼. 미술관이란 곳이 명화를 거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명화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사실은 모나리자는 그쵸. 미술관이 만들어준 명화다. 그 스토리가. 누군가 그럴 수도 있어. 뭐 눈썹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건 직접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거기 정말 공식 가이드한테 물어봤어. 이걸 네. 왜 유명해졌냐. 도난당해서다. 딱 이게 나와 있어. 뭉크는 사실은 이 절규가 되게 슬픈 그림이야. 아 그래요? 왜냐면 노르웨이 사람이거든. 네. 어릴 때부터 이 가족 중에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대. 근데 왜 가족력이란 게 있잖아.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뭉크가 5살 때 결핵으로 사망했거든. 네. 근데 그러고 몇 년 뒤에 누나도 결핵으로 죽어. 그리고 동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이 뭉크보다 먼저 죽어. 그러니까 계속 죽는 거야 집안 누가 사람이. 네. 그리고 심지어 뭉크는 또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어. 아버지가 약간 광신도 쪽이 돼가지고 종교에 뭉크를 많이 학대했어.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뭉크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이 집안에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참고로 뭉크는 우울증이 있었고 평생 네. 대인기피증 있었고 코피도 자주 흘렸고 빈혈도 자주 겪었고 학교 때 왕따였어. 그러니까 네네. 이 사람은 자연이 날 죽일 거다. 나는 자연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가끔씩 진짜 막 하는 것마다 안 될 때가 있어. 그 있죠. 그러면 막 세상이 날 미워한다고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뭉크는 아예 세상이 날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런 막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그림으로 뽑아내면 살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화가들이 네. 이렇게 막 촘촘하게 그린다고 생각하잖아. 네. 뭉크는 퍽퍽 그려 막 이걸 뽑아내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감정을 그냥 여기다 쏟는 거지. 네. 쏟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표현주의라고 하거든. 표현주의잖아. 네. 재현한다고 안 해. 이 사람들은 항상 표현한다고 하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가들은 네. 주제가 있어야 돼. 요 표현주의 작가들은 내가 그려야 되는 주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아. 내 내부에서 찾아. 네네.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공포, 내 안에 죽음 네. 이런 거를 밖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표현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이 안 그려. 네. 내 감정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이 그림이 표현주의의 정점이다. 보인 대로 안 그렸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표현주의 작가들은 대부분 그래서 인생이 좀 굴곡이 커. 힘들고 그리고 이 표현주의 작가들이 대거 쏟아졌던 때가 2차 대전 때. 힘드니까. 그걸 뽑아내야 살 수 있었던 거야. 거기다 뭉크는 이 유명한 그림 있잖아. 네. 뭉크가 절규를 그리기 시작한 나이가 29살이야.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했구나.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10대, 20대가 절규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 어느 날 집에 가고 친구들이랑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네. 잘 보면 저 옆에 친구 2명 있어. 2명 걷고 있지. 네. 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을 봤대. 네.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노을 지는 시간대였던 거야. 네. 근데 그 노을이 너무 새빨갰다는 거야. 네.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이거 뭉크가 써놓은 글이야. 자연에서 피가 쏟아졌다. 하늘에서. 피가 쏟아지더니 알 수 없는 자연의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네. 발작이 일어난 거야 실제로. 그래서 쓰러질까봐 난간을 붙잡고 버텼대. 근데 친구들은 아무것도 못 듣고 그냥 걸어갔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자기는 버티고 있다가 이 현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제 그날 있었던 일 그린 거지. 그게 이 그림이구나. 그게 뭉크의 절규인 거야. 제목이 절규잖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이러고 네. 있잖아. 네, 그래서 맞아요. 상당수의 분들이 지금 그림 속 주인공이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맞아요. 근데 그 반대인 거야. 뭉크 써놨어. 자연의 절규 소리가 들렸다. 자연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그래서 귀를 막고 그래서, 있는 거네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는 거야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자연이 날 죽일 거라고 했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내 내면, 내 몸과 자연에 해당하는 것만 소용돌이쳐. 잘 봐봐. 뭉크 몸이 흔들리지. 그러네요. 그게 이제 강으로 다리는 그대로고. 그지. 네. 그리고 하늘로 가잖아. 네. 근데 후이 말처럼 다리는 똑바로 가잖아. 네. 인공적인 거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안 흔들려. 네. 그러니까 나와 자연만 흔들리는 거야 지금. 둘만의 싸움인 거야 지금. 내면 싸움이. 저 얼굴이 이상하잖아. 네. 근데 뭉크 사진 보잖아. 저렇게 안 생겼어. 되게 그냥 멀쩡하게 생겼어. 네네. 심지어 지금 보면 대머리잖아. 네. 머리도 대머리도 아니었어. 근데 저 얼굴 자꾸 저렇게 그린단 말이야. 네. 근데 뭉크는 저 얼굴을 포즈는 다르지만 네. 다른 데서도 저 얼굴을 그려. 근데 저 얼굴이 뭐였을까 생각해봐야 돼. 뭉크는 특이하게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마다 네. 자기 얼굴을 저렇게 바꿔. 이거 재밌어. 맞춰보면 100% 밝혀진 건 아니야.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 그게 뭐였냐면 저 얼굴을 처음 그리기 직전에 뭉크가 전시를 봤는데 그 전시가 미라전이었다는 거야. 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실제로 그때 전시됐던 미라 중에 이 포즈와 이 얼굴을 한 미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뭉크는 그 미라 산 사람을 강제로 미라 만들었거든. 그 미라에서 인간 최악의 죽음을 본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각날 때마다 저 얼굴을 그려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러네요. 강렬하고 뭉크 인생에서는 내 10대 20대의 절규를 표현한 거지. 이게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저도 다음부터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느꼈던 그 성장 과정,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지, 또 저렇게 표현한 이유들. 그렇지. 알고 보면 뭉크는 진짜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와, 저럴 걸 그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 거야. 그래서 이게 절규였지. 다음도 다 아는 그림. 이건 이제 뭐 이건 이제 그쵸. 키스. 네. 워낙 유명하지. 그쵸. 남자 여자 붙어 있잖아. 근데 남자의 무늬를 봐봐. 남자 쪽 직사각형이지. 네, 직사각형. 예술에서 직사각형은 남성성을 의미해. 여성 쪽은 원이 많지. 맞아요. 원은 여성성을 상징해. 저 남자는 클림트로 밝혀졌어. 근데 여자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 클림트는 약간 남봉꾼이었어. 여자를 얼마나 많이 만났냐면 사후에 친자 확인 소송을 14번 당했어. 그 중에 몇 번이 신하들로 인정됐던 사람이야. 변호를 좀 해주자면 클림트는 순화해서 얘기하면은 내가 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도 하룻밤을 보낸 여성의 아버지 장례식까지 다 챙겨줬대. 자기를 거쳤던 여성들은 다 챙겨준 거야. 그래서 희한하게 이렇게 친자 확인 소송 14번을 당했는데 클림트를 욕한 여자가 없어. 다 좋은 사람이었다. 다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에밀리 플레게라는 여성이 있었어. 에밀리 플레게가 저 그림 속 여자 주인공이라는 설이 가장 정설이야. 근데 그 에밀리 플레게하고는 묘한 관계였던 게 한 번도 신체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대. 이게 되게 정설이야. 그러니까 관계를 안 맺은 거야. 정신적 사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잘 보잖아. 제목이 키스잖아. 키스를 안 하고 있어. 그렇네요. 그런 포인트 잘 봐야 돼. 여자가 약간 피하고 있잖아. 그래서 에밀리 플레게라는 정설이 더 힘을 가지는 거야. 이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불완전성. 클림트는 에밀리 플레게와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그 고통이 있었어. 두려움이.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이 에밀리 플레게와 싸우고 나서 화해의 마음으로 그렸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잘 보잖아. 그러면은 이 부분을 놓치는데 저 두 사람이 황금빛에 휩싸여서 키스를 하려고 하지만 잘 보면은 절벽 끝이야. 그렇네요. 그 발이 절벽 끝에 나가 있는데. 나가 있지. 그리고 여성의 발이 저 나중에 확대해서 보잖아. 발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 힘줘가지고. 즉 이거는 너무 사랑하지만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표현된 그림인 거지.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절벽 끝으로 표현된 거야.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지. 그런 내용이 있군요. 그런 근데 거 저기 밑에 꽃이 많이 저렇게 있는 것도 어떤 이야기들의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꽃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그 꽃이 아름답고 황금빛이 덮여 있지만 그 꽃이 피어 있는 곳이 절벽 끝이라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아픔이 표현된 거지. 무서움이. 그래서 이 그림이 클림트의 대표작이 됐지. 그리고 실제로 클림트 사망할 때 나중에 스페인 독감 걸려서 사망하거든. 사망할 때 쓰러지면서 외쳤대. 에밀리 플레게 데려오라고. 그리고 에밀리 플레게가 나중에 클림트의 유산 정리까지 다 해줬어. 저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가 저 그림 속 인물이라는 정설이 있지. 이게 클림트의 키스다. 마지막으로 저는 형의 개인 작품 취향도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시회에서 본 그림이거나 혹은 해석한 것들 중에서 해설한 것들 중에 약간 개인적으로 형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작품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해설을 가장 많이 한 화가는 마르크 샤갈이었어. 마르크 샤갈이고 거의 1년 동안 샤갈 해설을 했어. 근데 그때 하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술가구나. 98세까지 살았거든. 그 평생을 살면서 항상 행복을 그리고 꽃다발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된다. 이런 말 했거든. 그래서 항상 꽃다발 그리고 천사를 그리고
위로를 줬단 말이야. 근데 본인 삶은 진짜 힘들었어. 양차대전 겪었지, 유대인이지,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가족들이 잃었지, 아내도 죽었지.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꽃다발을 그리는 거야. 누군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누군가는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는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예술가라는 거야. 예술가의 역할이 뭐냐?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런 샤갈이 60대 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페라 가르니에라는 게 있어. 네. 오페라 가르니에가 오페라 공연장이야. 네. 그러니까 샤를 가르니에가 건축해서 오페라 가르니에거든. 거기에다가 원래 있던 천장화가 불에 탄 거야. 사고로. 네. 그래서 당시 문화부 장관이 네. 샤갈한테 네. 천장화를 그려달라. 그래서 마르크 샤갈이 60대 그 노인이 된 샤갈이 네. 아까 얘기했던 거 다 겪고 아내를 잃고 양찬 다 겪고 이걸 겪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스터피스로 네. 내 저 공연장에다가 샤갈은 음악 들으면서 그림 많이 그렸거든. 네. 오페라가 뮤직 그 음악 같은 거. 네. 그래서 내 정점을 여기다 남겨야겠다 하고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오페라 가르니의 천장화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남겨놨지. 그 제목이 꿈의 꽃다발이야.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이 그림. 원래는 샤갈 그림은 저작권이 있어서 못 보여주는데 네. 이거는 천장화고 내가 찍어온 거기 때문에 괜찮아. 네네네네. 내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내가 본 것 중에서 예술 작품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웠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래요? 있구나. 그리고 이 사이즈가 네. 실제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게 커. 그 엄청 웅장함도 커. 있구나. 엄청 커. 그리고 저 조명들이 막 비춰주는데 내가 딱 들어보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구나. 진짜 한동안 이러고 계속 멍 때리다 왔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약간 예술을 보는 그런 눈이 많이 바뀌었어. 와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인간이 창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샤갈은 저거를 음악을 시각화시킨 거지.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천사들이 막 연주도 하고 발연주하고 막 꽃다발도 주면서 사랑을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나는 사람들이 진짜 버킷리스트로 넣어서 저런 건 꼭 봤으면 좋겠어. 아마 진짜 감동할 거야. 그리고 여기가 공연장이라 그랬잖아. 지금도 저기서 공연 볼 수 있어. 나중에 파리 갈 때 구글에다가 오페라 가르니에 지금 나오거든. 홈페이지가 있어. 거기 검색해서 공연을 예약하면 저 밑에서 공연 볼 수 있어. 실제로 저 공연장에 공연할 때 맞춰서 가서 예약하면은 저 공간 저 밑에서 공연을 볼 수 있어. 와. 저 샤갈의 꿈의 꽃다발은 이 한 세기를 살았던 화가의 인생 최고작. 나도 저걸 보고 진짜 울컥했었어. 나는 사실은 파리의 모나리자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이 그림 봤을 때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워서.